여러분, 만약 가족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을 알게 된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건축가가 장인 어른에게 당한 치밀한 복수의 실화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복수가 정말 달콤한지 아니면 독이 되는지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축가 최민준입니다. 올해로 42살이 되었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 8시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며칠째 씨름하고 있는 주택 설계도면이 띄워져 있었어요. 손에 든 제도형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있던 저에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신대요. 아내 수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아버지, 제 장인어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과의 만남은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도 꽤 큰 규모이에요.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제 꿈은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사실 저희 사무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직원 한 명을 내보내야 했고, 이번 달 사무실 임대료도 밀려 있는 상태예요. 건축가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결혼 후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후배 건축가 준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너는 어떻고? 준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혹시 도성건설 김 회장님이 선배님 장인어른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아. 왜?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장인어른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체격 좋은 분이세요. 항상 고급 정장을 입고 계시죠. 민준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장인어른 옆 테이블에는 제가 만든 작은 건축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지난주에 수연이에게 보여줬던 건데 언제 가져온 걸까요? 이게 내 작품이냐? 네, 그렇습니다. 장인어른은 모형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네. 그런데 민준아. 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수연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줄 아냐? 그런데 지금 이 형편이 뭐냐?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수연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장인 어른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 최선의 결과가 이거냐?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못 내고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 수연이가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장인 어른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건축가로서의 제 자존심도 있는데 장인 어른은 그런 것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돈과 성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술가나 창작자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일주일 후 장인 어른이 다시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았어요. 민준아, 앉아봐. 거실 소파에 앉으니 장인 어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너 시립미술관 공모전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건축 공모전이었어요. 당선되면 건축가로서 큰 명예가 되는 프로젝트죠. 내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인 어른이 심사위원이라니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몇 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장인 어른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정확히 무슨 뜻이신지. 바보냐?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아버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뭐, 거절하려고?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실력? 장인 어른이 비웃으셨어요. 너 지금 몇 살인지 알아?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소리 하고 있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저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장인 어른이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커피잔이 덜렁거렸죠. 원칙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냐? 원칙으로 애들 학비 낼 수 있냐? 수연이가 부엌에서 나와 우리를 말렸어요. 아버지,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장인 어른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고집스럽구나.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 것 같냐? 아버님, 저는 됐어. 장인 어른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내 고집대로 살아봐. 하지만 수연이가 고생하는 건 못 참겠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수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애들 생각해봐.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장인 어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수연이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아이들 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또 뭔가 부담스러운 선물 아니야? 그냥 책이에요. 아이들 학습지랑.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장인 어른의 선물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는 걸 말이죠. 수연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뭘 대화해요? 당신이 아버지 제안 거절한 건 정해진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준 씨. 수연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에는 여보라고 부르는데 말이죠. 당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자기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수연아, 나도 가족을 생각해서. 거짓말.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 생각한다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순간 제가 며칠 전에 실수로 엎질렀던 커피가 건축 모형에 얼룩을 남긴 게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모형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좋은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요? 수연아, 그건.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수연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 나 행복한가요? 애들이 행복한가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불쌍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 둘째가 어제 울면서 왔어요. 친구들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냐고 물었대요. 아이들까지 그런 걸 느끼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무책임한 아버지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장인 어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 저는 장인 어른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민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몰입감 있는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주일 후 밤 10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준호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아직도 일하세요? 응, 마무리할 게 있어서. 준호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선배님, 저번에 못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준호가 의자에 앉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장인어른 때문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버지도 건축가였거든요. 15년 전에 도성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건물 설계 중에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지하 기초 공사에서 부실 시공을 한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사 중단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이 무시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혹시 그 건물이 네, 맞아요. 3년 후에 그 건물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7명이 다쳤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언론에는 다른 이유로 발표되었어요. 설계 미스라고. 준호가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그때 자료들이에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거예요. 사진을 보니 부실 시공의 증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준호야,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어머니가 말렸어요. 보복이 무서우시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배님, 혹시 시립미술관 프로젝트 참여하실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참여하지 마세요. 왜? 김 회장님이 심사위원이잖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장인 어른의 제안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배님, 이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특히 사모님한테는. 알았어.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장인 어른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위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밤 10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준호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아직도 일하세요? 응, 마무리할 게 있어서. 준호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선배님,
저번에 못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준호가 의자에 앉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장인어른 때문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버지도 건축가였거든요. 15년 전에 도성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건물 설계 중에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지하 기초 공사에서 부실 시공을 한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사 중단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이 무시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혹시 그 건물이 네, 맞아요. 3년 후에 그 건물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7명이 다쳤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언론에는 다른 이유로 발표되었어요. 설계 미스라고. 준호가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그때 자료들이에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거예요. 사진을 보니 부실 시공의 증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준호야,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어머니가 말렸어요. 보복이 무서우시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배님, 혹시 시립미술관 프로젝트 참여하실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참여하지 마세요. 왜? 김 회장님이 심사위원이잖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장인 어른의 제안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배님, 이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특히 사모님한테는. 알았어.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장인 어른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위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3일 후 오후 저는 장인어른 회사로 찾아갔어요. 도성건설 본사 2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앉아봐. 장인어른은 의외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말해봐. 책상 위에는 각종 건축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시립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장인어른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당선되면 수연이와 이혼하겠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 같은 무능한 사위는 수연이에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민준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심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게요. 장인어른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낫겠네. 수연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럼 약속하신 거죠? 물론이지. 하지만 민준아, 정말 괜찮겠냐? 네, 괜찮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제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아버지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 정말요? 수연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만약 내가 당선되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이미 아버님께 말씀드렸어. 동의하셨고. 수연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 계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립미술관 설계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게 정말 달콤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저는 그때 장인어른이 얼마나 교활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죠.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치밀하다는 걸 말입니다. 2달 후 시립미술관 최종 심사 발표 날이 왔어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언론, 그리고 건축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물론 장인어른도 심사위원석에 앉아 계셨죠. 이제 당선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당선작은 최민준 건축사의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장인어른은 뿌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죠. 이제 당선자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시와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특히 제 장인어른이신 김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사실 이 당선에는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사위원이니까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강당 안이 웅성웅성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공정한 심사일까요?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준호가 준비해준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도성건설에서 일어난 부실 시공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시 건축가 이준호 씨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3년 후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그 이준호 씨는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거짓말이다. 증거나 있어? 물론 있습니다. 스크린에 더 많은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 당선을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당선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 순간 장인어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축가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죠.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15년 동안 억울하게 돌아가신 준호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린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도성건설 비리 사건을 보도했어요. 도성건설 김 회장, 부실시공, 은폐 의혹, 15년 전 인명사고와의 연관성 수사 착수.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준호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김 회장님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심장마비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알아. 병원 가봐. 같이 가요. 아니야.
나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수연이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장인 어른이 의식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성건설의 과거 프로젝트들이 모두 재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도성건설 김 회장 구속영장 신청 부실 시공 피해자 집단 소송 준비. 매일 터져 나오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인 어른의 서재를 지나다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들여다보니 장인 어른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화가 나서 집어던지신 모양이에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재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잠깐 들어가서 위로라도 해드릴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아버지 회사가 문 닫는데요. 뭐라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다고 통보했어요. 협력업체들도 모두 손절하고 도성건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경매에 넘어간대요. 수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될 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잔인했을까요? 그날 오후 장인 어른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아, 와봐. 서재로 들어가니 장인 어른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앉아. 네. 내 승리다. 아버님. 내가 졌다. 완전히. 장인 어른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준아,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는 독이거든.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여.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진 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결과였을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장인 어른은 결국 구속되셨고 수연이와의 이혼도 성사되었어요. 약속대로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집에 와요? 큰딸 소영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못 와.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소영아,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야. 아빠도 잘못된 선택 안 할 거죠? 그럼 아빠는 항상 옳은 일만 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빠, 그네 밀어주세요. 둘째 소희가 그네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알았어, 우리 공주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죠? 소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행복할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 아이들의 웃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거였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예요? 같이 영화 볼까? 와,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남은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장인 어른에 대한 복수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죠. 수연이와의 결혼 생활, 가족의 평화, 그리고 제 마음의 순수함까지. 복수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준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선배님, 어떠세요? 그냥 그래. 너는? 저는 사실 미안해요. 뭐가? 선배님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준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준호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이제 우리 앞으로만 보자. 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건축가로서도 정직하게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여러분, 복수는 결국 독이에요. 상대방을 해치지만 자신도 해치죠. 진정한 승리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는 두 딸과 함께 작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상. 예전에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은 가장 소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해주는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합니다. 복수보다 소중한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해 보세요. 그게 결국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도 상처 입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복수를 꿈꾸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